유 씨의 시간은 딸이 사망한 그날에 멈춰 있습니다. 지난 14년의 시간을 오롯이 딸의 억울함을 밝히는 일에 매달려 왔습니다. 평범한 세 딸의 엄마였던 유 씨에게는 이제 투사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어느 순간 제 딸은 살인범의 애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딸을 죽인 범인은 마땅한 죗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범인뿐만 아니라 딸을 불륜으로 몰아 2번 죽인 사람들에게도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 사진 속에 보이는 황 씨는 세 딸 중 장녀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기업에 합격을 할 정도로 상당히 성실한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집안의 자랑이었죠. 2003년 8월 1일 사장실 직원으로 첫 근무를 하면서 밝은 미래를 그리던 이 21살의 황 씨는 2년 만에 끔찍한 일을 당하면서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5월 30일 회사에 출근했던 그녀는 31일 새벽 같은 회사의 인사과장이었던 39세 이 씨의 손에 살해된 후 6월 1일 양평 인근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범인 이 씨는 경찰서로 찾아와서 자수를 했었어요. 여러 가지 증거와 정황을 봤을 때 명백한 사내 성폭력으로 인한 살인 사건이 분명해 보였지만 이 사건이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사건 수사와 재판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범인, 경찰, 검찰, 판사, 회사, 심지어 변호사, 피해자 측에서 선임했던 변호사들까지 모두가 다 적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의 외로운 싸움은 1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요, 2005년 국내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준비를 하면서 여러 영상, 라디오, 그리고 기사들을 접했는데, 과연 이게 나랄까? 우리가 과연 한 나라의 국민이 맡기는 한 걸까라는 생각, 그리고 분노가 강하게 들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정직해야 하는 기관은 거짓말을 골라서 말을 하고 있었고요. 증거 조작은 기본이었어요. 꼭 어떤 거대한 뭔가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던 거예요. 정작 이 사건 이전부터 괴롭힘을 당하다가 고통 속에 죽어간 황 씨와 그녀의 어머니의 억울함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조차 가지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과 증거에 의해서 사건을 분석을 하고 수사를 하면서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라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그 정해진 결과에 맞춰서 증거부터 진술까지 모두 다 조작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죠. 법이라는 게 왜 있는 거고 경찰은 뭐 때문에 존재하는 걸까요?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를 내팽개친 것은 평소 우리가 신뢰하던 그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사건의 전말을 좀 살펴보고요. 왜 이런 사건이 지금까지도 누군가의 삶을 망치고 있는지 그 이유와 관련된 의문점까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건은 2005년 5월 30일에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날은 월요일이었어요. 이 사건의 피해자인 어머니 유 씨가 퇴근 후에 딸하고 연락을 하기로 했는데 퇴근 시간이 지나서도 이 딸에게서 연락이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뭔가 좀 이상했죠. 퇴근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연락이 안 왔으니까요. 뭔가 좀 불안해지고 있었는데 전화를 계속 했겠죠. 수십 통의 전화를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자정을 훌쩍 넘기게 된 거예요. 다음 날로 향하고 있었던 거죠. 이건 분명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진 게 분명하다라는 직감을 하게 됩니다. 이유 없이 연락이 안 될 리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뜬 눈으로 밤을 지샌 다음날 오전, 이 어머니 유 씨의 집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을 최 팀장이라고 밝히면서 혹시 황 씨가 집에 있는지를 물어봐요. 근데 이 어머니가 딸은 집에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이게 사무실에 시험지를 어디다 뒀는지 좀 물어보려고 전화했어요 하고 끊으면 되는데 갑자기 덧붙여 무슨 말을 하냐면 혹시 집에 무슨 일 없으세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최 팀장이라는 사람이. 근데 여러분들이 딱 들으셨을 때 이 상황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 황 씨가 다니던 회사는요, 출근이 9시까지였던 회사예요. 최 팀장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건 시각은 거의 출근 시각이 다 됐을 때였어요. 한 8시 40분경? 그렇다면 최 팀장 입장에서 봤을 때 늦어도 20분 안에는 황 씨가 출근을 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시험지를 찾겠다고 본가에 전화까지 하고 거기다 갑자기 집에 무슨 일 없냐 이렇게 안부를 묻는다는 게 되게 부자연스럽잖아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질문의 의도 자체가.
당사자한테 연락하면 되는 건데.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출근을 하고 나면 시험지 어딨어? 이렇게 물어봐도 되는 거잖아요. 이 회사 팀장이라고 하는 최 씨의 질문은 마치 집안의 분위기를 살피려는 듯한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황 씨의 어머니는 오후 2시에 너무 걱정이 된 나머지 오후 2시에 회사 후배인 고 씨와 전화 통화를 합니다. 자, 고 씨가 이렇게 말해요. 퇴근하는 황 씨의 자취집이 있는 서현역까지 태워다 줬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엄마는 그래도 뭔가 조금 불안했지만 그래 뭐 사정이 있겠지 지금 뭐 급한 일이 좀 생겼겠지라면서 괜찮을 거야 하면서 스스로를 달랩니다. 하지만 지난밤의 상황은 후배 고 씨가 말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도대체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간을 다시 5월 30일 밤 10시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날 황 씨는요 10시까지 야근을 했어요. 시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 후배 고 씨의 차에 올라타서 분당 서현동의 버스 정류장까지 동승을 합니다. 태워다 준 거죠. 근데 황 씨가 후배의 차에서 딱 내린 순간 회사의 인사과장이었던 이 씨라는 남자가 이 황 씨 앞을 가로막아요. 그걸로도 모자라서 그녀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 끌면서 자기 차에 태우려고 하는 거예요. 옆에 있던 이 후배가 늦었으니까 내일 얘기하세요 라고 말렸는데 이 씨는 너랑 할 얘기 없어 이러면서 황 씨를 강제로 자기 차에 태워서 사라져버려요. 근데 고 씨는 이 어머니한테는 그 누군가가 태워갔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도 왜 얘기를 안 했을까요? 자, 이렇게 목격된, 이렇게 고 씨가 본 이 모습이 황 씨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난데없이 나타나서 사람을 붙잡고 납치해간 이 씨. 그는 16살이나 어린 신입사원 황 씨에게 흑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미 첫 번째 결혼으로 12살 된 딸이 있었고 이혼을 한 이후에 사장실의 여직원과 재혼을 해서 7개월의 딸을 둔 한 집안의 가장이었어요. 사실 이 씨의 당시 부인, 그러니까 사장실 여직원이었죠. 이 씨의 당시 부인이 그만뒀을 거 아니에요. 아이를 낳으면서. 그 그만둔 자리에 이 황 씨가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그 황 씨에게 또 찝쩍거렸던 거죠. 그럼에도 이 씨는 지속적으로 황 씨에게 자신과 교제할 것을 요구했고요. 거절을 하면 할수록 그 괴롭힘과 스토킹의 정도는 심해졌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자, 요 사진이 뭐냐면 이 황 씨가 당시에 본인이 사용하던 싸이월드였어요. 싸이월드 아시죠? 지금 보시면 비공개로 해놨는데 본인만 어떤 자신의 힘든 어떤 것을 약간 적어놓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시판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게 사건 5일 전에 작성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사는 게 괴롭다. 누가 나 좀 구해줘.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나 좀 가만히 놔두라고. 당시 그녀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어느 정도였는지 조금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가 이 씨에게 받은 괴롭힘은요. 제가 잠깐 언급한 게 이 정도예요. 사실 더 많아요. 뒷부분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황 씨는 이 씨에게 강제로 차에 태워져서 끌려갔고요. 6월 1일에 이 씨가 원주경찰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수를 해요.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고. 자, 예상하셨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씨의 손에 목숨을 잃은 이는 황 씨였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해요, 여러분들. 자,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역이 경기도 양평인데 그가 자수를 했던 경찰서는 원주란 말이에요. 자, 이 씨와 피해자가 다니던 회사는 또 분당에 있어요. 실제 이 사건과 아무 연관도 없는 원주까지 굳이 시간 들여 돈 들여 힘들게 가서 자수를 해야 했던 이유라도 있었던 걸까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시신이 발견된 지역의 관할서로 넘기거나, 그러니까 원주경찰서에서 이런 사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이거를 확인을 할 게 아니라 시신이 발견된 지역의 관할서로 넘기던지,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 피의자의 주소지의 관할서로 넘겨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진짜 이상한 건 이 원주경찰서가 사건을 이관하는 것을 거부하고 본인들이 직접 수사를 진행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피해자가 잘 모르고 원주까지 가서 신고를 했다고 칩시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해도 경찰들 본인은 이런 경우에 본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본인들이 수사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한 그리고 이 외에 관련된 의문점들은 뒤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처음부터 의혹을 살 수밖에 없었던 내용을 지금 파트에서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씨의 자수 이후에 황 씨의 시신이 경기도 양평에서 발견이 됩니다. 자, 여러분 시신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요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잘 보이진 않아요. 화질이 좋지가 않아서. 근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외상이 상당히 심했어요. 온 몸에 외력에 의한 상흔들이 발견이 됐었고요. 얼굴과 머리는 피로 물들어 있었고요. 손톱은 모두 다 부러져 있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우리가 사진으로만 봐도 폭행 정황은 바로 알아챌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 폭행뿐만이 아니라 성폭행 정황까지 드러납니다. 그녀가 입고 있던 가디건의 일부 의류가 벗겨져 있었고요.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을 보면 윗옷이었던 끝나시가 위로 말려져 올라가 있었고 속옷의 체결 장치가 풀려 있었습니다. 스커트도 위로 올라가 있었고요. 말려서 올라가져 있었고요. 그리고 이 속옷, 팬티 뒤에는 흙이 짓이겨져서 묻어 있었어요. 단순히 폭행만 당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죠. 분명히 이 피의자가 성폭행을 했거나 혹은 미수에 그쳤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였습니다. 이후에 혹은 이 과정에서 살해를 저질렀을 거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당시에 발견된 시신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본 그대로 그냥 전문가가 아니어도 묘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경찰도 이런 모습을 캐치를 했어야겠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수사를 당연히 했어야겠죠. 근데 실제로 이와 관련한 수사 기록은 어땠을까요? 파악한 그대로 정직하게 진행됐을까요? 지금부터 이 씨가 자수한 이후에 4시간 뒤에 쓰여진 원주경찰서의 검찰 전달용 건의서를 좀 읽어볼게요. 이 두 가지의 문서에 이상한 점이 없는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주경찰서의 검찰 전달용 건의서랑 그 다음에 원주에 있는 한 병원 의사가 낸 사망 소견서입니다. 첫 번째로 사망 소견입니다. 변사자는 위 발견 장소에서 머리를 도로 쪽으로, 다리를 야산 쪽으로 하고 상의는 검은색 나시티, 하의는 검은색 스커트를 착용했으며 맨발인 상태로 누워 있었다. 피해자가 자신의 넥타이로 변사자를 끈졸림 사함으로 인해 목의 사큰과 얼굴 우측, 목 좌측 뒤, 좌측 뒤 어깨 부위, 양쪽 무릎이 찰과상인 상태에서 나뭇가지와 낙엽으로 덮여 있었다. 라고 의사가 사망 소견을 냅니다. 자, 그 다음은 경찰이 작성한 사건 개요예요. 5월 31일 0시 30분경 경기도 양평군 지방도로상에서 자신의 산타모 승합 차량 내에서 약 10개월 전부터 내연의 관계로 지내오던 그녀 그만 만나자고 하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 귀가하는 것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말싸움을 하던 도중에 조수석에 있던 그녀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잠을 자는 것에 격분하여 살해할 마음을 먹고 차량을 갓길에 세워 넥타이를 양손에 잡고 자고 있는 그녀의 목을 졸라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유기한 사건.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녀의 목에서는요, 넥타이를 이용해서 살해를 했을 만큼의 사큰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군데군데 조금씩 보이긴 했지만 그녀의 직접적인 사인이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범인이 자고 있던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공격했고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라는 기록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자다가 목에 졸렸다면 이렇게 많은 외상과 혈흔이 발견될 수가 없을 겁니다. 이건 제가 지금 시신의 모습만 가지고 얘기를 한 거지만 이 차량이 피해자 이 씨의 차량이에요. 실제로 이 피해자 어머니께서 지금까지도 이 차량을 보관하고 계십니다. 문을 열어보면 차 곳곳에 딸의 혈흔이 정말 보이는 곳에 이렇게 남아있고요. 그럼에도 이것에 대한 수사는 진행이 안 됐어요. 명백한 폭행의 증거인데 말이죠. 게다가 왜 이렇게 피해자의 옷이 벗겨져 있고 말려 올라가 있는지, 즉 성폭행 의혹에 관한 수사 내용은 전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사를 안 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납치당하다시피 끌려온 상황에서 말다툼을 하고 잠이 들었다? 여러분들 그러실 수 있어요? 본인이 납치를 당하듯이 끌려왔어. 말다툼을 막 했어. 근데 거기서 잠이 와요? 마음 편할 리가 없잖아요. 끌려온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고 무서웠겠어요. 누가 봐도 이상한 거를 말도 안 되는
수사 보고서를 쓴 거죠, 경찰이. 그리고 여기서 더 말도 안 되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피해자가 자백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는 황 씨와 나는 직장 동료다라고 자백을 했었어요. 근데 경찰 수사 기록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 박스 보시면 내연의 관계가 아닌 단순한 직장 동료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그녀와 내연 관계란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내연 관계라는 사실에 대해서? 뭘 보고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피의자를 상대로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 계속 추궁 수사 예정이기에 우선 보고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내연관계가 아니라고 피해자 입으로 말을 했다라고 본인들이 기록을 해놓고서 본인들은 내연관계를 파헤치겠대요. 폭행 정황, 성폭행 정황, 살해 이런 거에 대한 수사는 안 하고 경찰이 무슨 근거로 내연관계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결과를 지금 정해놓고 짜맞추고 있죠. 게다가 피해자는요, 당시에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남성과 교제 중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여동생 커플과 함께 가끔 식사도 하고 이렇게 맛집도 찾아다니고 그랬대요. 서로의 집안에서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을 만큼 그냥 평범한 연애를 하고 있었던 23살의 여자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같은 내용을 기록하는 여러 장의 문서에서 경찰은 두 사람의 교제 기간을 8개월이라고 했다가 지금 여기 제가 여러분들 보시는 사진에서는 여긴 나와 있지 않은데 문서마다 다 달라요. 어디서는 8개월, 어디서는 9개월, 어디서는 10개월. 그러니까 본인들 쓰고 싶은 대로 막 쓴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쓰려니까 다 말이 다른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 어떻게 정확한 자료가 나오겠습니까? 피해자도 아니라고 한 마당에. 이렇게 실제 황 씨의 시신은 폭행과 성폭행 혹은 성폭행 시도 중에 살해당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음에도 경찰은 내연관계였던 23세 여자가 만남을 거부하다가 살해당한 것으로 기록을 했던 거죠. 사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할수록 의문점들은 점점 더 커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신의 모습과 관련된 의문점들 뿐만 아니라 다시 조금 앞으로 돌려서 살펴보시게 되면 몇 가지 지나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의문점에 대한 개인적인 추측들이 다소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왜 하필 원주경찰서까지 가서 자수를 했냐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의문이죠. 자수를 하기 위해 차를 타고 시간과 돈을 들여서 굳이 원주까지 갔다? 사건 지역에 경찰서가 없는 것도 아닌데 생뚱맞게 원주경찰서라는 게 너무 부자연스러워요. 범인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혹시 원주경찰서에서 자수를 해야만 하는 어떤 배경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 부분은 피해자가 어머니와 연락이 두절되었던 2005년 5월 30일 화요일부터 있었던 일들을 시간순으로 나열을 해보면 조금 짐작이 가실 겁니다. 자, 이걸 조금 캡처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시간순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해놓은 건데 제 대본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좀 캡처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 보시면 2005년 5월 30일 월요일에 출근한 딸과 연락이 두절됐죠. 저녁쯤에. 그리고 그 다음 날에 회사에서 오전에 최 팀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가 했던 말은 집에 무슨 일 없냐?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했죠. 이게 좀 이상하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날 오후 6시에 범인 이 씨가 원주경찰서에서 범행을 자백합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10시에 시신이 발견됐죠. 자, 여러분들 혹시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 하시나요? 뭔가 이상하죠?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회사 측에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회사 측에서 이미 2005년 5월 31일 오전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음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곧 피해자가 출근할 시각 직전에 전화를 걸어서 뭐 시험지가 없다는 둥, 집에 무슨 일 없냐는 둥 이렇게 물어봤겠죠? 만약에 이 시각에 살인사건에 대한 인지를 못했다고 할지라도 전날 피해자의 동료 고 씨가 이제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어떤 납치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이걸 분명히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실제로 공개되어 있는 자료에서도 당시 동료 고 씨가 전날 있었던 일을 회사에 말을 했고요. 회사 측에서는 고 씨에게 어제 본 일 발설하지 말아라라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동생이 고 씨에게 따로 연락을 해서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듣게 된 거죠. 회사에서는 31일 오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3번의 전화를 더 걸었어요. 그래서 피해자의 연락 가능한 번호를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오후 6시쯤에 마지막 전화를 걸어서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사과장이 황 씨를 데리고 갔습니다. 실종신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면서 그제서야 납치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그렇다면 혹시 회사 내부에서 이 사건에 대한 사전에 조치를 취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해당 회사의 지사가 원주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사전에 원주 경찰서와 피의자 그리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에 대해서 오고 간 이야기가 있었을 가능성이 정말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게끔 수사를 진행해 줄 수 있을 만한 경찰서를 골라 그곳에서 이 씨가 자수를 하게끔 만들지는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좀 해봅니다. 이보다 더 자세한 내막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건 그들만이 알고 있겠죠. 두 번째는 경찰은 왜 이 씨의 진술을 무시하고 굳이 내연관계라고 사건을 기록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혹시 이 사건이 단순한 내연관계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이라고 했을 때 누군가에게 어떤 유리한 점이 있지 않았을까요? 당시에 이 사건 시기에 회사의 움직임을 보면 자신의 직원들 사이에서 벌어진 이 일에 대해서 1%의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든 연관이 되거나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 이미 회사 측에서 이 씨를 사유도 없이 해고 조치를 했다가 다시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면직 처분을 내렸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 씨는 현 직원이 아닌 이 회사의 전 직원인 상태로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아마 이 점을 노렸을 거예요. 회사명이 이 사건과 연관지어서 보도가 되길 원하지 않았겠죠. 또한 이 사건이 명백한 사내 성폭력에 의한 살인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간의 치정사건, 두 사람이 내연관계였다는 이유로 산재 신청도 안 됐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도와줄 게 없습니다. 재판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이었죠. 수많은 의문점을 뒤로한 이 사건은 결국 어떻게 결론 지어졌을까요? 지금부터는 재판 과정과 그 과정에서 밝혀진 또 다른 추악한 비밀까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씨를 내연관계에 의한 치정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재판까지의 모든 과정 또한 내연관계에 의한 치정살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결국 이 씨는 1심에서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만 인정이 되어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그럼 그에게 성폭력, 실제로 그가 저지른 죄는 성폭력에 의한 살인이잖아요. 만약에 그에게 그런 죄가 적용이 됐었다면 그는 최소 20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을 거예요. 어머니 유 씨는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을 했고요. 조사를 통해서 내연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내연관계라고 기술했었던 그 원주경찰서 최 경장의 답변이 정말 웃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빨간 줄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최 경장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연의 관계라는 표현은 자신이 무식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 1심 판결 후에 본인 잘못 인정하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무식해서 몰라서 썼네요. 국어사전을 찾아보고 알았네요. 라는 말도 안 되는, 이거 조롱이죠. 피해자 가지고 노는 거죠. 유족을 조롱하는 거죠. 이후에 진행된 2심에서는 조작된 편지까지 등장합니다. 이게 당시에 조작된 편지인데요. 가해자 쪽에서, 그러니까 이 씨 쪽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았다. 나는 피해자에게 이런 연애 편지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제출한 거예요. 우린 이렇게 내연관계다. 내연관계를 입증할 수 있겠죠. 이게 실제라면. 근데 뭔가 어머니가 이걸 보고서 이상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 열람 복사를 신청을 해서 이 편지를 직접 확인을 합니다. 아무리 봐도 딸의 글씨체가 아닌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국가소에 감정을 의뢰를 했는데 감정 결과 조작된 메모로 밝혀집니다. 가해자 측에 이거를 누가 조작을 했는지 아세요? 가해자 측의 변호사가 이 씨가 쓴 것을 마치 피해자가 쓴 것으로 바꿔치기를 해서 내연관계의 증거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유 씨는 사문서 위조 행사 혐의로 변호사를 고소했지만 기각됩니다.
자, 2심의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밝혀졌음에도 이런 조작된 편지, 그리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연 관계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2심 항소심에서는 이 씨가 오히려 3년이 줄어든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는 겁니다. 검사 측은 항소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유 씨는 원주지방법원 판사 출신인 상대 측 변호사의 영향력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직장 내에서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성희롱, 폭행과 납치, 성폭행 시도에 대한 혐의는 이대로 묻혀버린 겁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어머니는 사방을 뛰어다녔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1심 후에 찾아간 경찰서에서는 내몰리듯이 쫓겨났고요. 산재 신청에 관련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어머니가 둘째 딸이랑 같이 이 회사에 찾아가요. 첫째 딸이 다니던 회사에 찾아갔는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말을 들어요. 제가 여기서 너무 조금 화가 났었는데 갖은 핑계를 대면서 피하다가 겨우 만난 총무팀장을 따라서 어떤 방에 들어갔는데 이 방에 이 회사의 사장이 있었어요. 내 딸 살려놔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어머니한테 사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옆에 있었던 둘째 딸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어머니 저기 딸이 또 있잖아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첫째 딸이 죽었지만 딸 또 있잖아요. 둘째 딸. 이건 망언이라는 말로 표현하기에도 아까워요. 이걸 망언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도 너무 아까워요. 정말. 사측은 지금까지도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건 8년 후에 위로금 지급 합의서를 내밀면서 유족들을 회유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돈 줄 테니 이제 그만 조용히 좀 해라 라는 거죠. 12년형의 형을 마친 범인은 이미 2017년 만기 출소했고요. 지금은 우리와 같은 공기를 마시며 평범한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방송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 사건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버린 사건입니다. 진실을 은폐하고 축소하기 위해서 관련된 모든 단체가 조직적으로 움직였고요. 법적으로는 마무리가 된 사건이긴 하지만 아직 밝혀내지 못한, 그러니까 처벌되지 못한 사실상의 미제 사건이에요. 검찰은 의혹을 밝힐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수사를 재개해야 합니다. 사건의 진실이 꼭 규명되어 억울한 누명을 쓴 황 씨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딸을 잃은 엄마의 소원은 그것뿐입니다. 어머니 유 씨는 매년 딸의 기일인 5월 30일이 되면 상복을 입고 추모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3월 서울지법에서 7차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당시 막말을 했던 사장 조 씨는 대부분의 질문에 모른다로 일관했지만 이 사건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억울함과 수사 재판 과정의 부당함을 알리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유 씨가 사용하는 인터넷 닉네임은 물망초로 꽃말은 나를 잊지 마세요입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이 물망초 꽃 사진입니다. 그들은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적으로 유족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버티면 언젠간 잊혀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옛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젠 세상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잊혀질만 할 때 누군가는 이 사건에 대해 또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 영상도 그렇게 되겠죠.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하라고 안 배우셨습니까? 당신의 딸이 그렇게 처참하게 맞아 죽었어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정신 차리시고 사과할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하시고 보상할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